세계적 언어학자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7개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던 천재가 단 하나의 언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 언어는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이 언어는 전 세계 7,000개 언어 중 단 하나도 친척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하버드, 케임브리지, 스탠포드, 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모였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언어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언어의 지배자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언어학과 계단 강의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죠. 저는 칠판에 7개 언어로 같은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어는 수학입니다. 문법이라는 공식과 어휘라는 변수만 있으면 어떤 언어든 정복할 수 있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25세 박사학위를 받고 30에 정교수가 되고 35세 왕립학술원 회원이 된 제가 아닙니까? 교수님, 그럼 모든 언어는 완벽하게 번역 가능한가요? 앞줄에 앉은 인도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단어 대 단어 번역이 안 되면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번역 불가능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작년 봄, 서울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언어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은 1,500명의 학자들로 가득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맨 뒷줄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중년의 교수였어요. 리처드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혜원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특유의 한국식 억양이 있었죠. 교수님 이론대로라면 모든 개념이 번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스크린에 한글 2글자를 띄웠습니다. 정이었어요. 아, 그건 쉽죠. 어펙션이나 러브. 잠깐만요. 박 교수가 저를 끊었습니다. 정은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닙니다.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어요. 정이 들면 헤어지기 싫어지지만 사랑과는 달라요.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정이 들 수 있죠.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급하게 영어 단어들을 뒤졌어요. 어태치먼트, 본드, 커넥션. 아무것도 딱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은 한국인의 관계 맺기 방식 자체거든요. 시간이 쌓이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있습니다. 박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소로우나 그리프 정도로. 아닙니다. 한은 슬픔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원통함이면서도 체념이 섞인,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희망이 담긴 감정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신 번역 앱을 꺼내 확인해봤지만 정은 단순히 어펙션으로, 한은 소로우로만 번역될 뿐이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눈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번엔 앞줄에 앉은 젊은 한국인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소셜 어웨어니스나, 교수님, 눈치는 단순한 사회적 인식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없다, 눈치를 보다. 이 모든 표현을 영어로 정확히 옮길 수 있나요? 저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효도라는 개념은요? 다른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필리얼 파이어티로. 그건 효도의 의무적 측면만 번역한 거예요. 부모님 등을 밀어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용돈을 드리는 그 따뜻한 마음까지 담을 수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즈메, 언니, 형, 선배, 후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예의, 친밀감의 정도까지 담긴 단어들. 저는 하나도 제대로 번역할 수 없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박혜원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한국어를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컴퓨터에 정, 한, 눈치를 수백 번 검색했지만 완벽한 번역은 찾을 수 없었어요. 번역 불가능한 언어가 존재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언어를 정복한다고 자만했던 제가 실은 언어의 표면만 핥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혜원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처음부터요. 좋은 선택이에요. 한글부터 시작하시죠.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의 말대로 한글을 처음 제대로 배운 순간,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3층 교실, 저는 한글 교재를 펼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특별하다 해도 결국 문자 아닌가요?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까지 익힌 제게 한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수님, 한글은 다른 문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 개인 교사가 된 강태경 대학원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28살의 청년이었지만 한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죠. 먼저 자음부터 보시죠. 기역. 그가 고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냥 기호가 아니에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예요.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죠. 저는 거울을 꺼내 제 입모양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각 자음을 발음할 때마다 제 입안의 모양이 글자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해부학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음이에요. 태경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천지인 사상이 문자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죠?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시고 1446년에 반포하셨습니다. 15세기예요? 그 시대에 이런 과학적 문자를? 네. 그리고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까지 남아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요. 태경이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물론 영어 번역본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있어.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다니. 세계 어느 문자도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문자는 한글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MIT 언어학과 동료에게 한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의 답신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리처드, 이건 15세기 작품이 맞아? 컴퓨터 코딩 언어 같은데?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완벽한 디지털 매트릭스야.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다시 한글을 들여다봤습니다. 가, 나, 달라.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만들 수 있는 소리가 무려 11,100개. 이론상 무한대의 소리 표현이 가능했죠. 태경씨, 한글로 표현 못하는 소리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맥도날드든 스타벅스든 다 쓸 수 있죠. 심지어 흑인 영어 발음이나 프랑스어 특유의 르 발음도 표기 가능해요. 실제로 그는 제 이름 리처드 로웬스틴을 한글로 완벽하게 적어 보였습니다. 발음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잠깐, 그럼 왜 한국어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한글로 바꿔 쓰나요? 그게 바로 한글의 힘이에요. 어떤 언어든 흡수하고 한국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재된 이유를 읽어봤죠.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 체계, 음성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완벽하게 결합된 독창적 발명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정말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죠. 그의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고 오른손은 백성을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왕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한국인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분이신가요?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한글 배우시나 봐요? 네. 너무 놀라운 문자예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글을 없애려고 그렇게 탄압했는데도 살아남았으니까요. 한글을 탄압했다고요? 그럼요. 한글을 쓰면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목숨 걸고 지켰죠. 언어를 잃으면 민족도 사라진다고 믿었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한글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공식 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는데 한글이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낸다는 겁니다. 한글은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에요.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는 보편적 문자 체계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문자를 연구했지만 이토록 완벽한 체계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봤다. 600년 전 동양의 한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니. 한글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나는 이제 겨우 그 달이 입구에 선 것뿐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깨우친 저는 자신만만하게 한국어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교수님, 이거 보세요. 제가 AI 번역기로 만든 한국어 에세이예요. 저는 득이양양하게 태경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한글을 마스터한 후 일주일 동안 밤새 쓴 역작이었죠.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이건 뭐가 잘못됐나요? 문법은 완벽한데? 네, 문법은 완벽해요.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마치 로봇이 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데요? 태경이 제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아침에 학교 갔어요. 도서관에서 책 좀 읽었죠. 걔는 점심 먹더라고요. 우리 커피 한잔 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어도 다 빠졌잖아요. 한국어는 맥락으로 알 수 있으면 주어를 생략해요. 오히려 매번 주어를 쓰면 어색하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태경이 새로운 예문을 보여줬습니다.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끼니 때웠어. 한술 떴지.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상황이 전부 달라요. 그게 무슨... 친구한테는 밥 먹었어. 선배한테는 식사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진지 드셨어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높임법이 7단계나 있다고요? 정확히는 더 복잡해요.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따로 있고 각각이 또 세분화되죠. 태경이 칠판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요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제 눈앞이 아찔했어요. 잠깐, 그럼 같은 말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게 예의예요. 저는 최신 구글 번역기를 켰습니다. I love you를 한국어로 번역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나왔어요. 태경 씨, 이거 맞나요? 태경이 또 웃었습니다. 문법은 맞는데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좋아해. 보고 싶어. 많이 많이 좋아해. 관계랑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평생 공식으로 언어를 이해했는데 한국어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더 절망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태경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틀어줬어요. 어머, 언니, 진짜요? 대박. 아니, 근데 그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헐, 완전 실망이다. 이게 뭔가요? 평범한 대화예요. 근데 이걸 교과서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저는 드라마를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어머, 대박, 헐. 이런 감탄사들이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언니라는 호칭도 봐요. 친언니, 사촌언니, 동네 언니, 회사 언니. 다 달라요. 심지어 처음 본 사이인데도 언니라고 부르면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언어가 아니라 사회학이잖아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완벽한 문법으로 주문을 했죠.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바생이 피식 웃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 사람은 그냥 아 하나요라고 해요. 아?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말인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과 식당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 대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죠. 야, 개꿀잼이었어. 레알 미쳤다니까. 근데 쌤이 갑자기 들어와서 개 털렸잖아. 멘붕 왔어. 진짜. 저는 태경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한국어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 말이죠. 사전에도 없는 단어들인데 한국어는 계속 진화해요. 새로운 단어가 매일 생기고 의미도 바뀌죠.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배운 문법은 쓸모가 없었고 완벽하게 만든 문장은 로봇 같았고 실제 한국어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어요. 교수님,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태경이 위로했습니다. 규칙으로는 담을 수 없는 감정과 관계,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죠. 특히 한국어는 더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언어학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언어를 전혀 몰랐다. 껍데기만 봤을 뿐. 진짜 언어의 영혼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언어라니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태경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책을 덮을게요. 진짜 한국어를 배우러 거리로 나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와이드너 도서관 지하 3층. 저는 한 달째 이곳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어의 기원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언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리처드, 너는 요즘 귀신처럼 보여. 동료 교수 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개통 연구 중이야. 근데 말이 안 돼. 저는 쌓인 논문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200편이 넘는 논문이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첫 번째 가설은 알타이어 족설이었습니다. 봐, 몽골어랑 한국어 둘 다 조사를 쓰잖아. 어순도 주어 목적어 동사로 같고. 제가 비교 도표를 보여줬지만 마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기초, 어휘가 너무 달라. 하나 둘 셋이 몽골어로는 네그 호요르 고르반이야? 전혀 안 비슷하잖아? 맞았습니다. 언어학의 기본 원칙상 숫자나 가족 호칭 같은 기초 어휘가 비슷해야 같은 계통인데 한국어는 달랐어요. 두 번째는 우랄알타이어 족설. 핀란드어부터 터키어까지 다 묶는 거대한 가설이지.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언어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건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설득력이 없어.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야. 실제로 이 가설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이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어와의 관계. 일본어랑은 진짜 비슷한데? 문법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조사 사용법, 높임법, 어순까지 거의 판박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기초 어휘가 달라. 물이 한국어로는 물, 일본어로는 미지야.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DNA 언어학 프로젝트 팀에서였죠. 리처드, 한국어 관련 유전자 언어학 연구 결과를 보내? 놀랄 거야. 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이동 경로와 언어 전파를 비교한 연구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는 언어학적 고하다. 주변 어떤 언어와도 명확한 친연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아, 언어라고? 세계의 고리버는 몇 개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의 바스크어, 일본의 아이누어 정도죠. 하지만 5천만 명이 쓰는 주요 언어가 고리버라니. 저는 서울대 박혜원 교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정말 고리버인가요? 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격받으셨군요. 네. 한국어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히려 그게 한국어의 독창성을 증명해요. 수천 년 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한 거죠. 저는 새로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고대 한국어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삼국시대 언어가 현대 한국어와 놀랍도록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도 기본 구조가 유지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언어는 1000년이면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됩니다. 고대 영어를 현대 영국인은 전혀 못 읽죠. 라틴어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갈라진 것처럼요.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려시대 향가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 구조는 현대 한국어와 같았어요. 혹시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서? 저는 가설을 세웠지만 곧 무너졌습니다. 한반도는 끊임없이 침략받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화 교류가 활발했거든요. 그때 하버드 고고학과 교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줬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들 봤어? 그 가림토라는 것. 가림토요? 한글 이전에도 독자적 문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대. 완전히 독창적인 발상이었다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독자적 언어 체계를 추구했던 거예요. 박혜원 교수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고리버라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독창적인 언어를 만들고 지켜왔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며칠 후, 저는 MIT 언어학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학의 미스터리입니다. 기원을 찾을 수 없는 고아 언어. 하지만 가장 오래된 정체성을 간직한 언어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어의 신비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어는 정말 특별한 언어네요? 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고아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독립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독창적인 언어를 만들어냈다. 기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저는 숨을 죽이고 8만 대 장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새겨진 불경. 750년 전의 기록이었죠. 교수님, 이 한문 사이사이에 한글 토시가 보이시죠? 동행한 불교학 전공대학원생 김서윤이 가리켰습니다. 정말이네요. 700년 전에도 이렇게.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서윤이 현대어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대 텍스트와 현대 번역본의 구조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잠깐, 이거 그냥 단어만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문장 구조가 거의 같아요. 70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조사 사용법, 어순, 문장 구조가 현대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국 중학생들에게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보여줬죠. 왕이 이르기를 백성이 근본이니 15살 중학생이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어때요? 이해되나요? 네. 좀 어렵긴 한데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중학생에게 셰익스피어 원전을 보여주면 거의 외국어처럼 느낄 텐데. 400년 전 문서를요? 더 오래된 것도 읽을 수 있나요? 제가 고려시대 문헌을 보여줬습니다. 응. 이건 좀 어렵네요. 그래도 반은 알겠어요. 1000년 전 문서를 반이나 이해한다고요? 저는 비교 실험을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생들에게 베오울프 원전을 보여줬죠. 1000년 전 고대 영어 서사시예요. 이게 영어예요? 전혀 못 읽겠는데요. 룬 문자 같아요. 외계어 아니에요? 학생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같은 영어인데도 1000년이 지나니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된 거죠. 저는 다른 언어들도 조사했습니다. 프랑스어는 500년이면 완전히 달라졌고 독일어도 루터 시대와 현대가 크게 달랐어요. 중국어는 문자는 같아도 발음과 문법이 완전히 변했죠. 그런데 한국어만 예외였습니다. 왜 한국어만 이렇게 안정적이죠? 저는 서울대 박혜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의 힘이에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소리를 정확히 기록하니까 언어 변화가 느려진 거죠. 게다가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이 지배하면서 고전을 중시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전란을 겪었고 일제강점기와 분단까지 경험했는데도 언어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예문들을 현대 한국인에게 보여줬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울 시민 100명 중 90명이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600년 전 문서를요. 이건 기적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전 문학이었습니다. 판소리나 민요가 수백 년 동안 거의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춘향전이나 심청전 아시죠? 제가 한국인들에게 물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3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원문 그대로 공연해요. 저는 실제 판소리 공연을 봤습니다. 고어가 섞여 있긴 했지만 관객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울고 웃으며 감정이입까지 했죠. 영국에서 300년 전 연극을 원문 그대로 공연하면 자막이 필요할 텐데 한국어의 시간 초월성은 DNA처럼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북한 자료예요. 70년간 분단됐는데도 남북한 언어가 90% 이상 일치한다는 연구였습니다. 독일은 40년 분단해도 동서독 언어가 상당히 달라졌는데
한국어는 달라요. 분단도 이기는 언어예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도, 전쟁도, 분단도 이기는 언어. 그것이 한국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재미교포 3세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에게만 한국어를 배운 20살 청년이었죠. 한국 드라마 보면 다 이해돼요. 정말요? 할머니에게만 배웠는데? 네. 언어가 안 변해서 그런가 봐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끈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시간을 초월한다. 1000년 전 조상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유산이다. 서울 인사동의 한 고서점. 먼지 쌓인 책장 사이를 헤매던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속에 숨겨진 작은 책자. 일제강점기에 몰래 인쇄된 한글 교재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고서점 주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38년 조선어학회 사건 4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고문받고 감옥 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펼치자 빛바랜 한글이 나타났죠.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이다. 첫 문장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를 기억하세요? 내가 8살 때죠. 학교에서 조선말 쓰면 벌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떤 벌을요? 목에 나는 조선말을 썼습니다라는 팻말 걸고 운동장 돌았죠. 친구들이 돌 던지고 침 뱉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몰래 한글 공부했어요. 어머니가 밤에 창문 다 막고 촛불 켜놓고 가르쳐 주셨죠.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쓴 일기예요. 일제강점기 한글 일기.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도 일본말 하기 싫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증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90살이 넘은 최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딸이었죠. 아버지가 한글 신문을 만드셨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실에서 등사기로 찍어서 몰래 돌렸죠. 들키면 죽는 거였어요. 실제로. 네. 결국 들켜서 아버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 있어요. 말을 빼앗기면 민족이 사라진다. 목숨이 다해도 한글은 지켜라.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씨개명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름은 바꿔도 마음은 못 바꾸죠. 겉으로는 다나카 하나코였지만 가족끼리는 순덕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1000 조각의 한글로 수놓은 태극기였어요. 엄마가 몰래 만드신 거예요. 한 땀 한 땀 한글로 대한독립만세를 수놨죠. 바늘땀 하나하나에 절규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어 말살 정책 실행 지침. 일본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없애려 한 문서였어요. 1938년 조선어 교육 전면 금지. 1940년 조선어 신문 폐간. 1942년 조선어학회 회원 전원 체포. 이 정도면 언어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독립기념관 학예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한글이 살아남았죠? 목숨 건 저항이 있었어요. 학예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윤동주 시인 아시죠? 일본 유학 중에도 한글로 시를 썼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옥사했지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한글로 쓴 그의 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사이에 한글 쪽지를 숨겼어요. 선생님 몰래 돌려 읽었죠. 여성들의 역할도 컸어요. 장터에서 물건 팔면서 한글 노래를 불렀거든요. 일본 경찰이 와도 그냥 흥얼거린 거지라고 둘러댔죠. 저는 만주로 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글을 지켰어요. 상해 임시정부는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고 미주 동포들은 한글 신문을 발행했죠. 한 가지 에피소드가 특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일본 경찰이 와서 한글책을 다 불태우라고 했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몰래 한 권씩 숨겼다가 해방 후에 다시 모았더니 도서관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조선어학회 사건 생존자를 수소문했습니다. 100세를 넘긴 할아버지 한 분을 겨우 찾았죠.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손톱 발톱 다 뽑혔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감옥에서도 벽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썼죠. 피가 나도 계속 썼어요. 왜 그렇게까지? 언어는 정신이니까. 일본이 우리 땅은 빼앗아도 정신은 못 빼앗는다고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사전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만든 조선어 대사전 원고예요. 일본 경찰이 압수했다가 해방 후에 되찾은 거죠. 종이 귀퉁이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피는
동료가 고문받다 토한 피해요. 그래도 이 원고만은 지켰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 민족이 언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싸웠다니. 마지막으로 저는 제1교포 3세 야마다 케이코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경자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본 이름으로 살아도 한국말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네, 3대째 한글 공부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숭고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정신. 그것이 한글을 지켜낸 힘이었습니다.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독립의 상징이자 저항의 도구였다.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영혼의 언어였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이 숭고한 역사의 경의를 표하는 일이라는 것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저는 긴장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남북한 병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곳. 70년 분단의 상징이었죠. 여기서 남북 병사들이 대화한 적 있나요? 안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2018년 정상회담 때 잠깐 있었죠. 놀라운 건 말이 완벽하게 통했다는 거예요. 70년이나 분단됐는데요. 그게 한국어의 기적이죠.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탈북자와 남한 청년들의 대화 모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도에서 온 림광철입니다. 40대 탈북 남성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억양은 달랐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님, 한국 와서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25살 서울 청년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외래어 때문에 좀 힘들었지. 치킨, 커피, 컴퓨터, 북에서는 다르게 부르거든. 뭐라고 불러요? 닭고기, 커피는 그냥 없고, 컴퓨터는 전자계산기.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막힘없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기본 대화는 다 통하네요. 그럼, 우리 같은 민족인데 말이 안 통할 리 있나? 저는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서독 분단을 연구한 전문가였죠. 독일은 40년 분단에도 언어 차이가 컸어요. 같은 물건을 다르게 부르고 문법도 달라졌죠. 한국은 70년인데 왜 차이가 적죠? 그게 미스터리예요. 아마 한글의 힘 아닐까요?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북한 직원들과 일했는데 기술 용어만 빼면 의사소통에 문제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북에서는 나사를 돌리게, 드라이버를 돌리게라고 해요. 순우리말을 더 쓰는 거죠. 오히려 더 한국적이었습니다. 저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가이드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억양이 달라서 낯설었는데 금세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존댓말을 더 정확히 쓰더라고요. 남북 언어의 가장 큰 차이는 외래어 사용이었습니다. 남한은 영어를 그대로 쓰지만 북한은 순우리말로 바꿨죠. 아이스크림 대 얼음 보숭이, 헬리콥터 대 직승기, 주스 대 과일 단물. 그런데 이것도 서로 설명하면 금세 이해해요. 탈북 교사 출신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란 건 아이들이 북한 동요를 알아듣는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네. 반달이나 고향의 봄 같은 노래는 남북이 똑같이 불러요. 저는 비무장지대 근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이 60년 만에 만났는데 바로 알아보고 대화했대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언어가 변했으면 못 알아봤겠죠. 남북 확성기 방송도 서로 다 알아듣고요. 언어학적으로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분단 70년은 언어가 완전히 갈라지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통일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남북 회담할 때 통역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혀. 용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예요.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요? 걱정 없어요. 한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예요. 특히 인상적인 건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어 단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면 다 배워요. 17살 탈북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북한 말투 신기해하면서도 금세 친해졌어요. 언어가 통하니까요. 저는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뽀로로라는 작품이었죠. 북한 제작진과 남한 제작진이 함께 만들었는데 언어 통일이 완벽했어요. 대본 쓸 때 문제 없었나요? 제작자에게 물었습니다. 외래어만 조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완전히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산가족 상봉 영상을 볼 때였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아. 70년 만에 만난 모자가 서로를 부르는 모습.
언어는 시간도 분단도 뛰어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분단을 거부하는 언어였다고. 정치는 갈라놓아도 언어는 하나로 이어준다고. 북한 문학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정서는 같았어요. 한의 정서, 정의 문화, 효의 가치관이 그대로였죠. 언어가 통하는 한통일은 가능하다. 한통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독일도 결국 언어가 있어서 통일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언어가 더 잘 보존됐으니 희망이 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기적의 언어다. 전쟁도, 분단도 이기고 살아남았다. 7천만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끈. 그것이 한국어의 힘이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어느 카페. 저는 창밖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한국인 친구 지연이 빗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알려줬거든요. 주룩주룩, 보슬보슬, 후두둑, 추적추적, 토닥토닥, 솔솔, 부슬부슬. 잠깐, 이게 다 비소리예요? 네. 다 달라요. 주룩주룩은 굵은 비, 보슬보슬은 가는 비, 후두둑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레인인데 한국어는 수십 가지로 구분했어요. 눈은요? 펑펑, 한방눈, 싸랑눈, 진눈깨비, 소복소복, 폴폴. 미치겠습니다. 각각 다른 느낌의 눈이었어요. 저는 의성어 의태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0개가 넘었죠. 반짝반짝이랑 반짝반짝이 달라요? 그럼요. 반짝반짝은 부드럽게 빛나는 거고 반짝반짝은 더 강렬하게 빛나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것도 표현이 다양하죠. 지연이 일어나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장아장, 터벅터벅, 성큼성큼, 살금살금, 뚜벅뚜벅, 휘청휘청. 각각의 걸음걸이가 눈에 보이듯 선명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한국어의 소리 세계가 궁금했거든요. 한국어가 소리를 잘 표현한다고 느끼세요? 당연하죠. 바람 소리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30살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대답했습니다. 쌩쌩, 휘잉, 솔솔, 스르륵, 산들산들, 살랑살랑. 그가 말할 때마다 다른 바람이 느껴졌어요. 영어보다 훨씬 섬세해요. 제가 작곡할 때 한국어 의성어를 참고해요. 웃음소리도 놀라웠습니다. 하, 호, 히, 키득키득, 킥킥, 낄낄, 깔깔, 껄껄. 각각 다른 상황, 다른 감정의 웃음이었죠. 저는 한국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상인들의 말에 의성어가 가득했어요. 생선이 팔딱팔딱 뛰네. 파가 파릇파릇해요. 사과가 아삭아삭. 물건의 신선도를 소리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어요. 꿀꿀이가 꿀꿀, 멍멍이가 멍멍, 야옹이가 야옹야옹. 아이들이 동물 소리를 흉내내는데 각 동물마다 고유한 의성어가 있었죠. 선생님, 영어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어가 더 다양해요. 보육교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국립국어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정확히 몇 개나 되나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8,0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많죠? 한국인은 소리와 모양에 민감해요. 미세한 차이도 구별하죠. 특히 음식 관련 표현이 놀라웠습니다. 바삭바삭, 아삭아삭, 오독오독, 쫄깃쫄깃, 찰진, 꼬들꼬들, 말캉말캉, 쫀득쫀득. 이게 다 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한국인은 식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리사 한 분이 설명했습니다. 김치도 아삭한 김치, 묵은 김치, 물컹한 김치가 다 달라요. 각각 다른 요리에 써요. 저는 한국 문학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의성어 의태어가 시적 표현의 핵심이었어요. 달빛이 소록소록 내린다.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가슴이 쿵쾅쿵쾅. 번역 불가능한 섬세함이었습니다. 한의사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했죠. 맥박 소리도 구별하세요? 그럼요. 두근두근, 쿵쿵, 톡톡, 드르륵. 각각 다른 건강 상태를 나타내죠. 서양 의학과 다르네요. 우리는 소리로 병을 진단하기도 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어머니들의 언어였습니다. 아기가 칭칭 울어요. 애가 보채고 있어요. 깨르르 웃네요. 옹알옹알 거려요. 아기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소리로 구분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세상을 소리로 그리는 언어였다고. 마지막 실험으로 한국인 10명에게 같은 장면을 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걷는 모습이었죠. 사뿐사뿐 걸어요. 살금살금 다가가요. 슬금슬금 움직여요. 노릿노릿 걸어요. 어슬렁어슬렁.
10명이 다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각자가 느낀 미묘한 차이를 언어로 표현한 거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가 보슬보슬로 바뀌었다. 창문에 빗방울이 토닥토닥 부딪혔다. 영어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함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만 가지 소리를 품은 우주였어요. 동대문 시장 새벽 5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장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책에서 벗어나 진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첫날이었죠. 어머, 외국분이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는 무슨? 시장이 뭐 학교요? 근데 밥은 먹고 다니나?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밥을 먹었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잠깐 기다려. 할머니가 김밥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우리 손자 먹으라고 싼 건데 하나 더 싸면 되지. 먹고 다녀야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에게 손자 김밥을 나눠주는 마음. 이게 한국어의 정이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이게 다 정이지 정. 정. 그 번역 불가능한 단어가 김밥 하나로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괜찮다. 금방 내린다. 아닙니다. 앉으세요. 그럼. 고맙구먼. 단순한 자리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언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 청년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다 들어 있었어요. 종로 3가.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정장 입은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광화문 가는 길 찾고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는 길이에요. 그는 10분이나 함께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국 오신 지 오래됐어요? 석 달 됐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려우시죠? 네. 특히 높임말이. 한국 사람도 어려워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헤어지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구경 잘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세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따뜻함이 가슴에 남았어요. 대학로의 작은 식당.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제가 주문하자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어려우시죠? 근데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이거 먹고 가세요.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서비스예요. 한국말 열심히 배우세요. 서비스. 단순한 무료 제공이 아니라 응원의 마음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경험한 일도 잊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인사하자 알바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으세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특히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 요즘 한국 사람들도 잘 안 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의 인사말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상대의 안녕을 비는 마음이었죠. 가장 큰 깨달음은 동네 세탁소에서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언제 찾으면 돼요? 모레 오세요. 바쁘시면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올게요. 수고하세요. 세탁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상대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 한 달 후, 저는 하버드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어 경험을 발표했죠.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고 마음을 전하는 언어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어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혼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죠.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언어가 곧 그 사회의 가치관이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말을 못해서 늘 아쉬웠어요. 교수님 발표 듣고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배우세요.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하면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더 깊이 한국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대문 시장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학생 왔구나. 밥은 먹었어? 여전히 같은 질문.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물음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네,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도 먹었지. 근데 얼굴이 좀 말랐네. 잘 먹고 다녀야지. 이것이 한국어였습니다. 문법도 단어도 아닌 마음을 전하는 언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인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었다. 정, 배려, 존중,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언어에 녹아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윌셔대로를 걷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판들이 온통 한글이었어요. 마치 서울 한복판에 온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식당에 들어가자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교포 3세예요. 할머니한테 배운 한국말이에요. 23살 청년 브라이언. 아니 그의 한국 이름은 김현수였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한국말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요. 현수의 한국어는 70년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민 올 때의 한국어였죠. 하지만 충분히 통했어요. K-팝 가수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시간이 멈춘 한국어였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 정착촌을 찾았습니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이었죠. 안녕하십니까? 80살방 니콜라이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와, 한국말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함경도 말이요. 그의 한국어는 100년 전 함경도 사투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통이 됐어요. 김치 담그세요? 그럼요. 고려인 김치 유명하지. 그가 김치를 내왔습니다. 당근이 들어간 독특한 김치였지만 분명 김치였어요. 우리말 잊으면 안 돼. 말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지 알지. 100년이 지나도 한국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노쿠보. 제1교포 3세 야마다 케이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일본 이름으로 살았지만 집에서는 늘 경자였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산 분이셨거든요. 일본 학교 다니면서 한국어 유지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 다녔어요. 그녀가 낡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로 쓴 일기였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잊지 말자. 어린 시절 매일 쓴 문장이었대요. 지금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요? 당연하죠. 언어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거예요.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여보세요? 한국말 하시는 분 있나요? 한인회관에 들어가자 할머니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한국에서 왔구나.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몇 년 만에 한국 사람 만나는지 몰라. 그녀의 한국어는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80년 전 고향의 말이었죠.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야. 그래도 한국말은 안 잊었어. 할머니가 한국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가사는 조금 달랐지만 분명 아리랑이었죠. 손자들도 이 노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잊으면 안 되니까. 베를린의 한 병원, 파독 간호사로 왔다가 정착한 김 마리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독일에 살았지만 한국말 안 잊었어요.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한인교회 다니고 한국 친구들 만나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꼭 가르쳤죠. 그녀의 아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에요. 이중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카고 한인 이민 100주년 행사 3, 4세대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건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셨어요. 4세대 대학생이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도 배워야 해요. 이게 우리 유산이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는 끈이었다고.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 재외동포. 그들이 지켜온 한국어는 각자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한국어였습니다. 100년 전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고려인, 70년대 서울말을 하는 교포, 3세, 경상도 사투리를 지키는 제1교포. 시간도 공간도 다르지만 그들은 한국어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말 하는 한,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LA 교포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실이다. 세계 어디서든, 몇 세대가 지나든, 한국어가 있는 곳에 한국이 있다. 옥스포드 대학교 셸도니언 극장, 1500명이 들어찬 강당, 제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과장, 동료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목소리가 극장에 울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죠. 지난 30년간 저는 언어를 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스크린에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정, 한, 눈치. 이 단어들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라고 자부했던 제가 말이죠.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언어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문화의 그릇이었어요. 제가 한국어 여정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 일제강점기 언어 수호, 분단에도 하나인 언어, 5천만 의성어의 세계. 가장 큰 깨달음은 시장에서 왔어요. 동대문 시장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이 간단한 질문에 담긴 따뜻함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Have you eaten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보를 묻는 거죠. 한국어, 밥은 먹고 다니나는 걱정과 사랑이 담긴 인사예요.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저는 틀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어를 공식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언어는 살아있는 영혼이었습니다. 학과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한국어과 신설을 요청한 거군. 네, 맞습니다. 옥스포드에 한국어과가 필요해요. 출렁거림이 커졌습니다. 한국어는 세계 언어학이 놓친 보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보물을 발견하게 해야 해요.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로 갑니다. 한국어를 더 깊이 연구하러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옥스포드 정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니 미쳤다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언어학자가 된 기분입니다. 또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특별한가? 네. 한국어는 언어학의 상식을 뒤집는 언어예요. 고리버인데 5천만이 쓰고 600년 전 문서를 현대인이 읽고 70년 분단에도 통하죠. 스크린에 세종대왕 동상을 띄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15세기에 만들어진 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니 기적 아닙니까?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탈북자와 남한 청년이 처음 만났을 때 일화예요. 70년 떨어져 있었는데도 서로 완벽하게 대화했죠. 언어가 분단을 이긴 겁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어는 무기보다 강해요. 한국어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부분은 못 알아들었지만 몇몇 한국인 유학생들이 울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분 넘게 계속됐죠. 학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정말 가는 건가? 네. 제가 추구하던 언어의 본질이 한국어에 있어요. 옥스포드가 자네를 잃는 건 큰 손실이야?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다시 가져올게요. 진짜 언어학을. 며칠 후 히스로 공항,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언어의 정복자였다가 이제 언어의 학생이 되었다. 한국어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학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2,000명의 학생들 앞에 선전은 떨렸습니다. 한국어로 강연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로웬스틴입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를 정복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어가 저를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정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는 이걸 번역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스크린에 동대문 시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나? 이 한마디에 한국 5,000년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울먹였어요. 한글은 과학이었고 한국어는 예술이었습니다.
비소리만 수십 가지로 표현하는 언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목숨 걸고 언어를 지킨 민족. 그게 여러분 조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특별한 거예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언어학계는 한국어를 고리버라고 해요. 뿌리를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고아가 아니라 독립된 언어예요. 스스로의 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언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민족의 영혼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한국어는 기적입니다. 시간을 이기고, 공간을 넘어서고, 분단도 극복한 언어예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배우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매일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배울수록 사랑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정착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어를 연구하고 싶어요. 순간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2,0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한국어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학생들도 울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말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한국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둘러싸고 사진을 찍자고 했죠. 교수님, 한국어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한국어, 사랑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한국어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영혼이다. 한국어를 통해 나는 진정한 언어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한국어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죽는 날까지. 지금까지 리처드 로웬스틴 교수의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한국어 앞에서 무릎 꿇고 결국 사랑에 빠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한국어가 이토록 특별하고 신비로운 언어였다니. 저도 듣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말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어로 하나 되는 동포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국어를 다시 보게 되지 않으실까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